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중국해의 행동 강령 협상은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는 힘든 과제일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대만, 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간의 긴장관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막대한 해저 유전과 또 부전 가스로 인해서 경제적 이해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또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해상 교통로는 한국과 일본의 국익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서태평양으로 향하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제 해상로이기도 합니다. 수에즈 운하의 3배, 파나마 운하의 2배에 달하는 물동량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남중국해에는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서사군도, 파라셀 군도라고도 하고요. 또 베트남과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영어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남중국해는 서로 겹치는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서 관련국 간의 갈등과 충돌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강령, 소위 Code of Conduct, COC라고 부르는데요. 이 Code of Conduct 협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에는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행동에 관한 선언, 이건 이제 DOC라고 하는데요. Declaration of Conduct라고 하는데 이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시위, 또 점령 또는 군사기지 건설 등 굉장히 군사 행동을 크게 늘리면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고 말았죠. 중국의 행동 변화가 역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과 2011년도에 남중국해 당사국 간 행동 원칙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에 합의를 해서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한 발 다가서는 자세를 보였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2010년도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개입할 것을 공식 선언했었죠. 2011년도에 이 가이드라인이 합의된 이후에 구체적인 남중국해에서의 소위 행동 강령 COC를 만들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2018년도에는 단일 초안 텍스트까지 제시되었지만요. 지금까지 행동 강령은 만들어지지 못했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 당사국 간의 경계선, 또 관리의 범위,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 등 구체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작업이죠.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행동 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은 했지만요. 글쎄요. 저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청구국 간의 해양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세안과 중국이 처음 발의한 남중국해 행동강령 COC 구상은 2018년 양측이 추가 협상의 기초로 단일 텍스트 초안까지는 만들었지만 어떤 아세안 의장국도 그 후 교책 상태를 타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23년 올해 아세안 의장국 자격으로 COC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은 안타깝게도 COC를 둘러싼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맺음할지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만들려는 협상은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기지 설립 등 매리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COC를 결론 내야 된다는 이런 협상 주장이 탄력을 받았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행동강령 협상 그리고 2018년도 단일 협상 텍스트 등장으로 절정에 달했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202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고 COC 협상은 지금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행동강령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대신 분쟁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또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죠. 이것은 UN 해양법 협약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분쟁 지역의 자원관리나 해양과학 연구와 또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협력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그 어부들의 어활동을 보장하는 조항도 넣길 바라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분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양자회담에서 행동강령 협상은 계속돼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관련국 간의 분쟁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상징적이거나 또는 규범적 차원에 머무는 그런 행동강령 수립에 열을 올리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대신 분쟁 지역에서는 이행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국제법, 특히 UN 해양법 협약과 일치하는 의미 있고도 실질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요, 행동 강령 작성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의장국 시기인 금년도에 강령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COC 협상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행동 강령의 지리적인 범위죠. 이 지리적인 범위, 즉 강령의 조항들이 모든 서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명확히 정리된 지리적 영역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COC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서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쟁 상태의 섬 중에 어느 곳에도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령인 북나투나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구단선과 겹치고 있습니다. COC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UN 해양법 협약과도 호환되지 않고 또 국제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선언됐던 2016년도에 상설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른다는 입장이죠. UN 해양법 협약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군도적인 지위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기초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을 전제하는 행동 강령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도 분명합니다. 행동 강령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중국의 개념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구단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리적 범위로서 구단선이 포함되지 않는 행동 강령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요. COC 행동 강령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각 서명자는 자체 정의된 지리적 영역에서 행동 강령 조항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불행히도 행동 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협정이 효과적인 충돌 방지 메커니즘이 아니고 오히려 관련국 간의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게다가 아세안 관련국들이 행동 강령의 지리적 범위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당연히 더욱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분쟁을 관리하는 것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남중국해 행동 강령에 투입할 정치적인 의향하고 또 2024년도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둔 이런 인도네시아의 국내 역학적 관계가 금년도의 행동 강령 진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비록 COC 행동 강령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직 기간 동안 체결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행동 강령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은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는요, 행동 강령 협상에서 우선순위 목록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동 강령이 적용되는 남중국해의 지리적 범위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현재 행동강령 협상의 협상 과정은 두 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은 행동강령 협상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경향이 있는 외교 장관이라든지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분쟁 관리를 위한 틀이자 강력한 아세안 중국 관계의 거시적인 지표로서 행동강령을 체결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요, 지금까지 중국과 아세안 10나라가 모두 입맛에 맞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각 나라 외교부의 소위 법률 고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상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OC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쟁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내에서 합의의 가교 역할을 성공시키는 것이 2023년도 행동강령 협상을 추진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행동강령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최종적인 외교 돌파구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은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인 행동강령, 즉 COC를 만드는 게 여전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